성재야. 낯선 번호였는데요. 목소리만큼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난 내 엄마야. 그 한마디에 박성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이름이요. 지워내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대상이 엄마라는 호칭으로 갑자기 돌아왔는데요. 박성재는 당장 대답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흔들렸고 숨이 차갑게 가슴에 걸려 나올 듯 말 듯 했거든요.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리고 손끝은 이상할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머리로는 침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몸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 보고 싶었다. 너무 시간이 흘러서 내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 수화기 너머의 떨림이 귓속을 긁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떨림이 진실인지 연기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이 타이밍인지, 왜 자신이 진실을 묻고자 결심한 바로 이때인지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섰고 눈을 감자마자 어린 시절 기억이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박진석이 어머니에게 내리꽂듯 던지던 차가운 말들, 식탁 위에서 깨지던 접시 소리, 설명 한 줄 남기지 않고 어머니가 사라졌던 날의 공허함이요. 그날 이후 박성재는 스스로를 다잡았는데요.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강해 보이려 했습니다. 겉으론 단단했는데요. 내면의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엄마라는 호칭으로 돌아온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더 불길한 건 최근 계속 들려오는 위협이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쪽지, 카페 루프 주변을 맴도는 낯선 그림자, 그리고 오늘 들은 경고까지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퍼즐 한가운데 고성희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석 자택 식탁은 여느 때처럼 화려했습니다. 은색 커틀러리가 차갑게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눈부신 대신 사람들의 표정을 더 메마르게 만들더라고요. 고성희는 우아한 미소로 딸 박영라에게 말했는데요. 오늘 신랑 후보 만날 준비 잘해야 해. 내 앞길 위에 꼭 필요한 자리야. 박진석은 기분 좋게 숟가락을 들며 아들을 봤습니다. 성재야, 요즘 회사 일에 열심이더라.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박성재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밤새 전화 내용을 곱씹느라 한숨도 못 잤거든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짧게 대답했는데요. 박성재의 시선은 자꾸만 고성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작은 손짓에도 의심이 스며들었고 그 은근한 미소조차 불길해 보였거든요. 고성희는 그 시선을 감지한 듯 고개만 살짝 기울였는데요. 사소한 오해쯤으로 흘려보내는 표정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아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암시처럼요. 그 시간 지은호는 루프 오픈 준비 막바지였습니다. 흔들리던 문손잡이를 다시 달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어느 틈엔가 이지혁이 옆에 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좀 볼게. 내가 잡은 각도보다 이쪽이 더 안정적이야. 익숙한 손길에 삐걱거리던 문은 금방 제자리를 찾았고요. 지은호는 고맙다며 웃었는데 그 웃음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창가에 서서 길을 후르면 사람들만 분주하게 오갔는데요. 그 중에도 설명하기 힘든 하나의 시선이 등줄기를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까? 다.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불안은 얇은 막처럼 피부 아래 달라붙어 있었고요. 점심 무렵 지강호가 들렀습니다. 누나, 여기 돈 꽤 들어갔겠다. 이거 대박나면 뭐 할 거야? 강호야, 그런 얘기 말고 손님 자리부터 좀 닦아줘. 아휴, 난 그냥 이거 팔아서 코인에 투자하면 진짜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은호는 속이 철렁했는데요. 예전 실패를 알기에 더는 말 붙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혼자만의 환상으로 눈이 반짝였고 지은호는 내가 카페와 식당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압박이 더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정순이가 식당을 지키며 버틴 사연이 머리를 스쳤고 그 버팀의 무게가 오늘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마감을 하던 지은호는 커튼을 치다 창밖에 검은 코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보니 이미 사라졌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라고 자신을 달래봤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는 서늘한 기운이 진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길엔 골목 대신 큰 길을 택했지만 뒤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따라붙는 느낌이 들었고요. 고개를 돌리면 멈추고 다시 걸으면 이어지는 그 소리에 두려움이 밀려와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는데 손이 떨려 화면이 잘 켜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천천히 다가온 차가 옆에 멈췄고 창문이 내려가며 박성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야? 태워다 줄게. 안도감이 무릎을 풀리게 했지만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내가 괜히 과민한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는데요. 박성재의 표정 속 묘한 긴장과 결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묻고 싶은 걸 꾹 눌렀고 박성재는 말하려다 삼킨 문장들을 혼자 씹었습니다. 동승한 침묵이 길어졌는데요. 그 침묵의 질감이 둘 사이의 불안을 잠시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커튼을 치고 조명을 낮췄는데도 스며드는 시선 같은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 망설였는데요. 증거랄 게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또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은 이지혁과 박성재였고 결국 오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구비를 만들지 모른다는 걸 이 시점에 지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밤 박성재는 서울 외곽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석자리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듯 낯익은 얼굴,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어린 시절 기억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성재야. 가슴이 요동쳤지만 박성재는 차갑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생각 없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십니까? 대답 대신 눈물이 먼저 차올랐고 여자는 숨을 골랐습니다. 널 버린 게 아니야. 나 쫓겨난 거야. 난 윤지혜야. 윤지혜는 고성희가 자신의 고아원 출신을 알아내 협박을 시작했고 가짜 편지와 사진으로 박진석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억울하다고 했는데도 소용없었어. 결국 집에서 내쫓겼고 널 데려가려 했지만 보안이 강화돼 담장 밖에서 지켜만 봤어.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는 움직이고 있어. 이번엔 내 곁 여자를 노린다고 들었어. 내 곁 여자라니 지은호요? 이름은 몰라. 하지만 내 가까이에 있는 여자가 위험하대. 내게 소중하면 반드시 지켜. 박성재는 며칠 전 장부에서 본 재단 자금 흐름을 떠올렸습니다. 루프라는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죠. 윤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한기문의 연락처를 내밀었습니다. 보육원 동무야. 지금은 별장을 관리해. 거기서 이상한 움직임을 직접 봤대. 돌아오는 길,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위험하게 달라붙었다 떨어지길 반복했고 갑자기 강한 불빛으로 압박하듯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박성재가 핸들을 급히 틀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간신히 차를 세웠을 때 뒷차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고 있구나. 그 생각이 살처럼 박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너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군. 누구냐? 다음은 내 차례야. 뚝 통화는 끊겼고 의미심장한 공백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시범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 시음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배달된 원두 포대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겉은 멀쩡했는데 안에는 새까만 먼지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죠. 너무 밝게 웃지 마라.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지은호는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고 포대를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창유리에 비친 검은 모자 실루엣 하나가 스쳐가며 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자재상을 오가며 공사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내 얼굴이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여서.
괜찮아요. 시범 오픈이라 긴장돼서요. 지은호는 웃었지만 손끝 떨림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곧 휴대폰이 울렸고 같은 번호 같은 문장.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누가 귀찮게 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한편 박성재는 별장에서 한기문을 만났습니다. 밤마다 차가워요. 번호판은 가리고요. 안에서 회의하는지 여성 목소리가 주로 지시하더라고요. 루프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보안업체 로고 케이스가 들어왔는데 이니셜이 S, K 였습니다. S, K 성이. 한기문은 운전석 손가락에 큰 반지가 잡힌 사진도 건넸습니다. 박성재는 연회장에서 봤던 고성이의 반지를 떠올렸고 문양이 묘하게 겹치는 걸 보고 몸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떠나려는 순간 한기문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검은 모자 남자가 담장에 기대 서서 전화만 붙들고 있더라고요. 마치 보고하듯이요. 도시로 돌아오며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떠안기고 싶지 않아 멈췄습니다. 대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 지은호 옆을 지켜줘. 작은 이상도 바로 연락.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미 그럴 생각이었는데 너도 조심해. 오후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와 지은호를 유난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이지혁은 그 남자의 습관 블루투스도 없이 귀를 만지는 동작을 놓치지 않았고 지은호에게 주방 쪽에서 잠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귀가 금지 선언도 덧붙였고요. 해질 무렵 박성재는 갑작스레 박진석에게 호출됐습니다. 재단 자금을 투자 라운드와 묻겠다는 박진석의 말에 박성재는 반복 송금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진석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성재가 꼼꼼해서 든든해요. 늘 감사를 잊지 않아요.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박성재에게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내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식의. 밤 지은호 집 앞 골목. 박성재가 도착해 내일 아침 데리러 오겠다고 했고 지은호는 내일은 이지혁이 일찍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규칙적인 발걸음이 다가왔고 누구십니까? 라는 박성재의 낮은 질문에 발소리는 멈추었다가 반대로 멀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존재를 드러냈다가 숨는 식의 발걸음이었죠. 지은호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작음이 생각보다 위태롭게 들려서 박성재는 한동안 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발신자 표시 없는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번엔 시간이라는 단어가 바뀌듯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캡처를 떠 외부 자문 변호사에게 넘겼고 통신사에 스팸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감정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전 카페에서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로고 스티커 박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바닥엔 얇은 오일층이 미세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무릎을 꿇고 살피다가 인쇄가 다른 비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포장 비닐이 아닌데요. CCTV를 돌려보니 낮은 모자, 마스크 남자가 문 앞을 맴돌다 들어왔고 귀를 만지는 습관이 반복됐습니다. 손목에 얇고 긴 흉터도 보였고요. 지은호는 망설이다 오늘은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페 앞은 피해서 잠깐 볼 수 있나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루프라는 이름이 재단 자금 흐름에 등장합니다. 우연이길 바라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루프라는 네 글자가 둔탁하게 머리를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 카페를 통로로 쓰려는 건가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너를 흔들고 동시에 뭔가를 감추는 용도로요.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제 웃음을 오래가지 못하게 만든데도 저는 버틸 건데요. 그 말끝엔 떨림이 있었지만 단단함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버틸래요. 짧고 묵직한 침묵이 둘 사이에 내려앉았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저녁 박성재는 외부 자문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재단과 개인 계좌 사이 비정상 순환이 보입니다. 가맹명 루프가 섞여 있고요. 실체 확인과 명의 사용자 일치 추적이 필요합니다. 내부 고발 수준 절차도 가능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은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가족 피해는 막아주세요. 핵심 표적은 누구죠? 지은호 그리고 어머니 윤지혜. 그럼 금융통신 범위를 좁혀 동선 파악을 차단하고 협박 문장 패턴을 분석하죠. 곧또 문자. 시간을 어기면 내가 지키려는 건 더 빨리 깨진다. 빨간 표시에 출퇴근 시간표 이미지가 함께 왔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등줄기를 탔습니다. 이어 걸려온 전화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죠. 시간만 맞추면 돼. 그 외는 내가 알아서 할게. 며칠 뒤 재단 회계팀장이 돌연 병가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그 계정으로 루프 관련 문서 삭제 시도가 있었고 외부 회선이 우회 접속했다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박성재는 보안팀에 조사를 지시하고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 앞엔 다시 그 남자. 박성재가 다가가 무엇을 기다리냐고 묻자 남자는 흉터 있는 손으로 팔꿈치를 내리치고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지혁이 뛰어나와 함께 쫓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봤지? 흉터. 봤어. 발목도 약간 절어. 단서가 될 거야. 잠깐이나마 둘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경쟁과 보호가 섞인 이상한 연대였고 지은호의 안전 앞에서 불필요한 감정은 모두 뒤로 밀렸습니다. 지은호는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원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 관계는 있었습니다. 경찰은 번호 추적과 순찰 강화를 약속했고요. 그 사이 박영란은 다시 카페를 찾아와 꽃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가 많아서요. 저는 제 속도로 살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요. 요즘 누가 자꾸 속도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요. 둘은 웃었지만 곧 문이 열리고 발목을 절뚝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주문 없이 자리를 떴고 유리문엔 윤기 도는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이지혁이 휴지에 찍어 증거를 챙겼고 박성재가 도착하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이후로 예약제를 운영하죠. 불편해도 안전이 먼저예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의 리듬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단골들의 응원은 오히려 더 모였고 그 응원이 작은 방탄처럼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협박 문장은 쉼표 없이 단정형, 오탈자 없이 정교, 오래라는 어휘의 과잉 일정한 리듬. 결론은 언어를 다루는 직업군 가능성. 박성재는 대외협력팀, 재단 대변인, 그리고 글에 능한 박영락까지 머리에 올렸지만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의심은 멈춤이 아니라 검증의 출발점이어야 했거든요. 곧 경찰 연락. 남자 신원 특정 한도훈. 경비용역 근무 이력, 최근 특정 번호와 잦은 통화. 그 번호는 고성희 비서 명의입니다. 공기가 멎는 듯 했지만 박성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장 절차 협조하겠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비용 출처를 추적해주세요. 곧 한기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장 주변 움직임 있습니까? 어젯밤 누가 와서 회의방 커튼을 교체했고 책장 하나가 사라졌어요. 바퀴 흔적이 선명합니다. 증거인멸이 시작됐습니다. 퍼즐은 거의 맞춰졌지만 마지막 한 조각 왜 루프였는지가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카운터 아래 금고 천장에 테이프로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영수증과 메모 한 장.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웃게 만든 이유는 오래 남는다. 익숙한 글씨체 지강호의 메모와 닮아 보였고 영수증 카드 뒷자리 숫자가 지강호의 카드와 같았습니다. 저녁에 지강호를 불러 솔직히 묻자 그는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데 누나 건드리는 사람 알아보려고 잠깐 사람을 붙였어. 한도훈이 점점 돈만 더 요구해서 끊었는데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강호야, 왜 혼자 결정해? 다음부터는 가족한테 먼저 말해. 미안해요. 나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할게요.
지강호의 눈에는 겁과 후회가 뒤엉켜 있었고 지은호는 등을 두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성숙이 실수로 이어졌고 그 실수가 타인의 손에서 흉기가 되는 과정을 지은호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남은 건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응접실에서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조차 매끈하게 닦인 공간이었는데요. 그 매끈함이 오히려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늘 반짝이네요. 깨끗한 게 좋아서요. 깨끗함이 진실을 지우진 못하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재단 자금, 별장, 용역, 루프, 비서번호. 이 5을 한 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 이름이 최종으로 찍히진 않았지만 곧 가능할 겁니다. 그럼 모아와. 그때 얘기하자. 어머니 윤지혜에 대해서도요.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 그 이름. 당신이 쫓아냈죠. 난 쫓아낸 적 없는데 선택하게 했을 뿐이지. 그분이 선택해서 떠난 거예요. 가짜 증거 앞에 선택은 무효입니다. 성재야, 원하는 건 진실, 복수, 지키는 겁니다. 누굴? 나 자신 그리고 지은호. 어머, 이름을 이렇게 쉽게 말하네. 그 아이 웃음이 오래가면 좋겠죠. 그럼 시간의 움직임을 지켜보죠. 고성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재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미소는 때때로 장갑이고 장갑 안의 손은 늘 생각보다 차갑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경찰이 한도훈을 검거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비서번호와의 통화 기록이 반복됐고 회선명의 뒤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제 내역을 파고들자 재단 하청업체가 튀어나왔고 사무실엔 파쇄된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의 흔들림이 도시 곳곳에 잔물결처럼 번져가는 느낌이었고요. 그 즈음 이지환은 조용히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 씨, 오늘은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시죠. 무슨 일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나쁠 일은 없으니까요. 말수 대신 행동으로 다정한 사람. 박영란은 차에서 내리며 이지환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고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단어는 가벼웠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묵직했습니다.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과 스스로 서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충돌은 박영란을 서서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루프는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단골들의 응원이 몰렸고 시음회 때보다 더 안정적인 리듬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누군가에겐 그 안정이 불편했을 겁니다. 비오는 오후 반송차 없는 택배가 도착했고 상자 안에는 바인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엔 LOP가 인쇄돼 있었고 펼치자 수기로 적힌 메모 2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웃게 만든 마음은 오래갑니다. 두 필체가 한 권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고 그 충돌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위협의 한가운데 작은 연대의 불씨가 사실은 언제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 불씨가 지강호의 뒤늦은 용기인지 한기문의 조심스러운 도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의 신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은호는 그 2줄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확인처럼요. 박성재는 시계를 꺼내 뒷면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을 잊지 마라. 그 말은 이제 두려움을 잊지 말되 두려움에 먹히지 마라로 들렸습니다. 그는 유리창 앞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낮게 말했습니다. 지킬 거예요.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그의 안쪽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계산대 너머에서 조용히 웃었고요. 그 웃음이 오래가길 모두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비밀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요. 고성희가 어떤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박진석이 어느 지점에서 진실을 인정하게 될지, 한도훈을 넘어서는 더 큰 배우가 있는지 답은 아직 어둠 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지면 여전히 발자국 소리가 따라붙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멈추고 다시 걸으면 맞춰오는 그 소리요.
그러나 이제 그 발자국을 정면으로 마주할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성재, 지은호, 이지혁, 박영나, 그리고 서툴렀음을 인정하고 돌아선 지강호까지요. 누구 하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자신의 속도를 되찾으려 애쓰고 이지환은 말수 대신 시선으로 길을 닫고 이지혁은 행인처럼 보이는 위협 속시를 집요하게 잡아당기고 지은호는 매일 문을 열고 닫으며 작은 안정의 리듬을 어김없이 쌓고 박성재는 시계를 쥔 채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작은 의지들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튼튼한 방패가 된다는 걸 모두가 서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반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인더 맨 뒤장, 투명 포켓에 끼워져 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이요. 오래전에 사라진 잡지사의 이름이 희미하게 인쇄돼 있었고 아래엔 메모처럼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흔들어 놓는다. 그 아래 이니셜 두 글자 S, K. 모두가 아는 그 이니셜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겹쳐진 다른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Y, J. 윤지혜의 이니셜과 같았습니다. 누가 언제 적었는지, 왜 겹쳐 적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 우연이 우연으로 남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걸 모두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겹침은 두려움과 진실, 협박과 연대, 과거와 현재가 한 줄에 겹쳐진 흔적처럼 보였고 그 흔적은 다음 장을 준비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누군가는 시간을 어기고 누군가는 시간을 되돌리고 누군가는 시간을 새로 새길 겁니다. 단 하나 분명한 건요. 이번에는 웃음이 조금 더 오래 가도록 각자가 제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더는 공포가 아니라 경계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끝내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 다음에 누구의 발자국이 먼저 멈추는지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멈춘 자리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게 되는지요.